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현대시 두 편을 해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에 있는 황동규의 풍장은 죽음의 과정을 다룬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의 빠삐용 영화 사회학은 시적 상황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읽고 문제를 접근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황동규 시인은 여러분들 과거에 즐거운 편지라는 시가 수능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편의 시의 공통점은 자유입니다. 현실 속에서 얽매여 있다가 결국 그곳을 벗어나서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결국 자유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 둘이 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이 말을 잘 머릿속에 기억하고 이 시들을 접근하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시는 여러분들 내가 분명히 구체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 구체적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첫 번째 가시를 먼저 해석해 주겠습니다. 이 풍장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 병철이가 죽으면 밖에다 놔두는 겁니다. 그럼 그냥 바람에 그냥 모든 것이 다 깎여서 소멸해 버리는 게 바로 풍장입니다. 이게 원래 우리 서쪽 남해안 쪽에 이런 풍장의 풍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걸 소재로서 쓴 겁니다.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죽으면 하면 나는 일단 화자고, 그래서 결국 화자는 표면에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세상을 뜨면, 이건 죽음을 뜻하죠. 풍장시켜 주세요 라고 돼 있어요. 이 풍장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결국 이제 바람에 의해서 소멸하는 장사 중에 하나입니다. 매장하고 그 다음에 화장을 시키는 거 말고 그냥 밖에다 두면 바람에 모든 것이 다 깎여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세상 뜨면, 죽으면 풍장시켜 다오 할 때 이 다오는 결국 시적 화자가 누군가한테 부탁을 하는 어조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오가 많이 반복이 돼요. 이것 때문에 이제 운율감이 형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긴 같은 단어의 반복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읽으면 일단 시적 화자는 죽으면 풍장을 시켜 달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년에서 시적 화자는 풍장을 소망하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무슨 문장을 읽을 때 문학은 여러분 시나 소설이나 같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얘가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도대체 왜 풍장을 시켜달라고 하냐? 그래서 내가 죽으면 풍장시켜 주세요. 어떻게? 섭섭하지 않게. 옷은 입은 채로, 전자시계는 가는 채로 손목에 달아놓고, 요걸 여러분들 잘 보면 지금 풍장을 시키는 건 죽음을 뜻합니다. 결국 얘 죽은 겁니다. 죽어서 지금 풍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면서 이동하는 거거든요, 시의 상황이. 그럼 얘가 죽음이라는 걸, 그래 내가 죽으면 풍장시켜줘. 혹시 내가 죽더라도 옷은 그대로 입혀, 전자시계 그대로 가는 채로 나도 손목에 달아놓으란 말은 결국 죽음을 삶과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죽음을 삶과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죽음을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삶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삶과 죽음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먼저 좀 알아두세요. 이 밑에도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옷은 그대로 입고 전자시계는 가는 채로 손목에 달아놓으라 합니다. 이 옷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있을 때 입었던 옷이고, 전자시계도 내가 살아있을 때 차고 있던 시계입니다. 근데 그거 그대로 주고, 그리고 나를 어떻게? 가죽 가방에 넣어서 전세 택시에다가 실어달랍니다. 그리고 군산쯤에 가면 검색이 심할 수도 있다. 이 검색이 심하다는 건 현실이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알았죠? 검색이 심하면 곰소쯤에 가서 통통배에다 실어달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는 여러분 결국 풍장의 준비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지금 여러분 얘가 지금 이연에서 풍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달라는 겁니다. 옷은 입은 대로,
전자시계는 가는 대로 손목에 달아두고 가방에다 싣고 전세택시에 통통배에 실어달라는 거예요.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 알았죠? 그럼 이 통통배는 어딘가를 가기 위한 수단은 맞아요. 알았죠? 수단은 맞습니다. 도대체 어딜 가려고 하냐? 그럼 2연을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1년에서는 여러분 풍장을 소망하면서 풍장을 준비하는 과정을 그려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리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 꼭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죽음을 결국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삶과 죽음을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방 속에 달이 오그리고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세모 친 것들을 왜 세모 쳤냐면 좀 이따 알려주겠습니다. 그럼 이게 살아있을 때 이 사람이 입었던 옷이고 전자시계입니다. 가죽 가방, 전세 택시, 통통배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문명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결국 나 죽으면 그래 옷 입히고 전자시계 그냥 손목에 달아놓고 통통배에 실어서 어딘가로 가달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가방 속에 달이 오르고 그러나 편안히 누워있다가 아니 죽은 사람이 뭘 편안함을 느껴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다 이런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삶과 동일하게 표현하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알았죠? 편안하게 누워있다가 그럼 가방 속이면 여러분 좀 불편하지 않겠어? 근데 가방 속에 있는 게 편안하다는 건 조금 있으면 내가 원하는 풍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오그리고 있다는 건 엄마 뱃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편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태 회귀의식이 들어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선유도를 지나요. 이제 무인도를 지나서 통통소리 지나서 배가 육지에 허리되는 지척. 이거는 의인법이 쓰였다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잠시 정신을 잃고 뭔 죽었는데 정신까지 또 잃어요. 알았죠? 근데 이건 죽은 사람인데 정신을 잃어버린다는 건 이게 다 역설적 인식입니다. 역설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도 역설이라고 하거든요. 알았죠? 얘도 역설적입니다. 죽은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가방도 벗기고 이제 옷도 벗겨줘. 이게 지금 뭐의 과정을 쓰고 있냐면 이연에서는 여러분 뭐의 과정? 풍장의 과정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연에서는 지금 얘가 가고자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결국 이런 식으로 풍장을 시켜줘요 라고 과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을 쓰고 있다는 건 여러분 뭐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시 자체에 시간의 흐름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이연을 계속 보면 무인도 늦가을에 이 사람이 가고 싶은 곳이 바로 여기였네. 알았죠? 여기였네 무인도. 그럼 무인도는 여러분 어떤 공간이겠어요? 이제 문명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아주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무인도입니다. 이해됐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건 문명과 멀어져서 아주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공간이 무인도입니다. 그리고 늦가을이에요. 지금 차가운 햇빛. 차가운 햇빛이라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 역설적 인식이라고 보셔야 돼요. 아니 햇빛이 따뜻해야지 왜 차가운 햇빛입니까? 가을이기 때문에 차가울 수도 있겠지만 알았죠? 요 내용만 보면 역설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늦가을 차가운 햇빛 속에 구두와 양말도 벗기우고 이게 다 벗기는 게 다 지금 삶 속에서 이 사람이 함께했던 인간이 만든 문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이제 문명을 하나씩 벗어요. 손목시계도 벗어요. 남몰래 시간을 떨어뜨려요. 시간은 여러분 추상적인 겁니다. 이 추상적인 대상을 무슨화시켰다, 떨어뜨린다고 하면 사물화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시간을 떨어뜨리고 바람 속에서 이 바람이 아주 중요한 소재입니다. 바람 속에 익은 붉은 열매에서 툭툭 튀는 씨들을 무연히 무심하게 안 보듯 바라보면서 내 살을 말리게 해주세요. 요게 풍장하는 겁니다. 지금 살을 말린다는 건 여러분 자기의 육체를 다 소멸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다 풍장의 과정이에요. 좀 이따 선생님 하나 정리해 줄게. 어금니에 박혀있는 백금 조각은 이건 물질을 상징하는 거죠. 바람 속에 빛나게 해달래. 그럼 언젠가는 이 백금 조각도 뭐 할까요? 바람에 의해서 소멸될 수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대체로 문명과 그 다음에 자연이 대비되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옷이라든지 구두라든지 양말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아니면 시계라든지 아니면 시간이라든지 백금 조각은 대체로 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문명에 해당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자연스러운 게 뭐죠? 바람이죠, 바람. 그래서 이 바람이란 소재는 요 문명과 대조적인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바람은 여러분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죠? 붉은 열매에서 툭툭 튀는 씨들을 바라본다. 바람 속에서 익은 붉은 열매에서 씨들이 떨어진다는 건 결국 그 열매에서 씨가 떨어지면 다시 또 자랄 거 아닙니까? 결국 바람은 자연을 순환시키는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람은 자연을 순환시키는 존재다. 또 하나는 결국 시적 화자를 뭐 시키는 존재? 소멸시키는 존재이면서 자연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람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람 속에 익은 붉은 열매에서 씨들을 무심히 안 보듯 바라보면서 내 살을 말리게 해준, 이렇게 풍장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1년은 풍장의 소망 준비, 2년은 풍장의 과정. 끝! 됐죠? 그래서 어금니에 박힌 녹슨 백금 조각도 바람 속에 빛나게 해달라. 이렇게 풍장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도대체. 그 이유가 바로 마지막 3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년을 이해하면 풍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첫 번째, 바람 이불처럼 덮고 화장도 해탈도 없이. 이 화장은 여러분들 뭘 상징하냐면 세속적 욕망을 상징합니다. 됐죠? 이 화장이라는 거 얼굴에 하는 화장입니다. 화장도 필요 없다. 해탈은 이건 종교적이죠. 종교적인 이유도 없이 나는 그냥 입을 여미듯 바람을 여미고 마지막에 내 몸의 피가 다 마를 때까지, 소멸하기까지 나는 결국 원하는 건 요거밖에 없다.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요거밖에. 바람과 놀게 해주세요. 그럼 바람과 놀게 해달라는 건 여러분 3년에서 뭘 쓴 거냐면 요걸 쓴 거거든요. 풍장의 의미를 쓴 거예요. 이게 결국 나 풍장시켜줘요. 왜 이렇게?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이유는 얘입니다. 이유는. 알았죠? 그래서 바람과 놀게 해달라 할 때 이 바람이 자연이기 때문에, 알았죠? 이 사람이 풍장을 시켜달라는 이유는 뭐 때문에? 자연 동화다. 또는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고 싶다. 또는 자연 속에서 뭐하게 아주 자유롭게 살고 싶다. 즉 삶의 억압이라든지 문명에 얽매이지 말고 자연 속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살다가 죽고 싶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 간단하게 정리하면 양병철이가 모든 거 정리하고 결국은 죽기 전까지 저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살다가 죽고 싶어하는 마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마음을 죽음의 과정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결국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결국 풍장의 의미 자체가 요건데,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건 이 사람은 현실을 무슨 적이라고 볼까요? 억압적이라고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문명을 무슨 적으로 볼까요? 문명을 부정적으로 인식합니다. 이런 태도를 우리는 시 전체의 상황을 가지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 시의 중심 내용은 뭡니까? 풍장의 소망입니다. 이 풍장은 왜 해달라고 한 겁니까?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입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그래요. 그럼 결국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뭘 나타냈다? 자유를 소망하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풍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죽음의 과정을 꼭 일상적인 삶의 모습과 동일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을 분리해서 인식하지는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알았죠? 이제 결국 이 풍장이란 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죽음을 다루고 삶의 관계를 다뤘기 때문에 철학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줄이면 결국 억압, 현실의 억압과 문명의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해하시면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됐죠? 나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시는 여러분 빠삐용 영화 사회학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뭐 상황 이해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 TV에 난데없는 표범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구체적이죠. 물난리 풋새통에 서울대공원에 탈출했습니다. 이 대공원은 무슨 적 공간이겠어요? 억압적 공간입니다. 하지만 안정적이죠. 편안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이 공간이 무슨 성이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양면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수재를 만났습니다. 결국 물난리에 다시 짐승의 난리까지 만났어요. 이런 걸 뭐 동일한 소리를 이용한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재가 겹쳤다고 했지만 일순 마주친 세 마리의 표범에 우울한 눈빛이 서늘하게 내 가슴에 박혀버렸다. 여기까지 보면 얘하고 얘는 일단 대조적이라고 봐야 돼요. 얘는 지금 동물원을 탈출한 표범이고요. 얘네들은 동물원 우리 안에 있는 애들입니다. 됐죠? 이게 지금 시적 화자가 결국 뉴스에서 표범 한 마리가 서울대공원을 탈출했다는 얘기를 듣고 머릿속에 떠올린 게 얘네들입니다. 이게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울한 눈빛이 서늘하게 내 가슴에 박혀버렸다. 왜? 한순간 바람 같은 차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표범 한 마리가 추구한 건 바로 이겁니다. 표범 한 마리는 결국 뭘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결국 서울대공원을 탈출한 겁니다. 그럼 서울대공원이 여러분들 현실이라면 현실은 편안함을 주긴 하지만 자유가 없는 억압적 공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표범은 여기서 벗어나고 결국은 이걸 추구한 겁니다. 근데 아니 자유가 무엇이길래 잡히고 또 잡혀도 파도의 아가리에 몸을 던진 빠삐용입니다. 이 파도의 아가리, 자유를 얻기 위해서 거쳐야 될 시련이죠. 그 다음에 밑에 총알 빗발칠 폐허의 산속, 이게 같은 이미지죠. 왜 빠삐용처럼 이 표범 한 마리는 이곳을 선택했을까? 그럼 결국 이 산속은 여러분들 뭐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위험한 곳이에요. 하지만 억압이 없는 뭐한 곳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곳. 이게 결국 공간적 배경이 양면성이 있고 이 대조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됐죠? 평온한 동물원. 됐죠? 억압적 공간입니다. 그냥 남아있는 세 명의 드가. 이 드가는 누굴 비유한 거죠? 얘를 비유한 겁니다. 세 마리의 표범을 비유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명의 드가가 있습니다. 이 드가가 빠삐용 친구인데 뒤에 3번 문제 보기에 보면 나와 있죠. 그러나 나는 욕을 하지 못합니다. 드가를. 알았죠? 즉, 세 마리의 표범을 욕하지 못합니다. 빠삐용, 나 여기 남아서 살래. 이건 드가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됐죠? 드가 같은 마음이 있는 곳은 모두 다 또 동물원 아니겠어요? 근데 결국 시적 화자도 이 드가와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결국 현실의 편안함에 안주하고 뭘 추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유를 추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결국 이 세 마리의 표범이나 결국 드가라는 존재는 결국 시적 화자와 동일시되어 있다고 보셔야 되고 시적 화자는 이런 존재들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 성찰이라고 하죠. 그래서 친근감 넘치는 뿔테 안경의 드가. 왜? 자기하고 동일하니까 생각하는데 저녁 TV 화면에 결국 표범은 사살됐어요. 사살됐다는 건 표범의 꿈이 좌절된 겁니다. 자유를 추구하려던 표범의 꿈이 좌절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시적 화자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봐, 죽었잖아. 이거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거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근데 뭐 하려고 우리가 자유를 추구해? 봐, 죽잖아! 라고 자기 합리화시킨 겁니다. 이런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 시킬수록 얘는 결국 현실, 동물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연에서 PV 우리 안에 갇혀있는 그 세 마리의 표범이 바로 나다. 즉, 내가 드가다. 라고 해서 마지막에 자신의 삶을 뭐하고 있다? 성찰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를 정리하면 결국 자유를 포기하고 현실의 편안함에 안주하고 살아가는 자신을 돌아본 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현실 속에 만약에 억압적이고 부정적인데 이곳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도 있고 위험하지만 어떤 사람은 결국 그 편안함에 안주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이건 태도의 차이입니다. 알았죠? 그게 바로 가시와 나시 차이라고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풍장하고 이 두 편의 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이 빠삐용이라는 영화는 여러분 아주 옛날의 영화고 아마 이 동영상을 보는 수험생들 부모님들은 아마 기억을 할 건데요. 아마 학생들이 떠올리는 알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 문제 보기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이제 3번 문제 보기를 읽으면 좀 더 이해하는데 편할 수도 있겠죠. 하나 시를 읽어도 여러분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가와 나를 비교해 보세요. 이 비교 능력은 국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타인의 삶과 비교. 타인의 삶과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건 납니다. 알았죠? 없습니다. 가나의 화자는 모두 삶의 세계와 죽음의 세계를 대비하고 있다. 삶의 세계와 죽음의 세계를 대비하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의 화자는 가정을 통해서 풍장시켜 다오라는 게 가정이지요. 맞죠? 그 다음에 자신의 바람을 표현하고 있어요. 끝. 맞네. 나의 화자는 자신의 모습이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을 인식하고 자기의 삶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도 맞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가의 화자는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삶을 성찰하는 게 과거를 되돌아보며 없어요. 됐죠? 그 다음에 나의 화자는 자신이 직면한 현실을 바탕으로 삶을 성찰하고 있다. 이건 뭐 맞죠. 그 다음에 가의 화자는 자신의 살아온 삶을 부정적인 태도로 보이지만 삶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그 다음에 나의 화자는 긍정적이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건 여러분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뭐 하지 못했어요? 문명이라는 곳에 얽매여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됐죠? 근데 자기는 무인도에 가서 자유롭게 살겠답니다. 바람과 함께. 이건 맞는 말이죠. 그죠? 이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면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기억에 화자가 삶의 세계와 완전히 단절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맞죠? 근데 결국 이거는 여러분 뭐라고 보면 되냐면 죽음의 세계를 삶의 세계와 동일하게 표현했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럼 결국 삶의 세계와 죽음의 세계를 단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삶의 세계를 떠나는 과정에 대해서 화자가 긍정적인 인식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연속적인 공간의 변화를 통해서 화자의 인간 세계 점차 멀어집니다. 됐죠? 인간의 문명으로부터 점점 멀어진 겁니다. 그럼 무인도예요. 무인도. 사람이 없는 곳이야. 그럼 거기 뭐만 있겠어요? 자연만 있겠죠. 그럼 결국 거기서 자유롭게 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자가 고통을 바람 속에서 열매가 있고 그 열매에서 씨가 만들어지는 건 자연의 순환을 뜻하는 거지. 이게 고통을 감내하고 얻은 결과물이면 바람을 고통이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는. 알았죠? 이건 시어의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5번에 화자가 삶의 세계를 떠나 자연 속에서 완전히 소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때까지 나는 바람과 놀겠다. 아주 자유롭게 살겠다. 이해된 거죠? 이 정도만 이해하면 뭐 충분히 문제도 다 이해할 수 있죠. 보기에 나의 모티브가 된 빠삐용의 줄거리입니다. 빠삐용에 보면 여러분, 빠삐용이 여러분을 탈출하죠. 근데 드가는 탈출하지 않고 결국 현실에 안주합니다. 그래서 밑에 뭐라고 되어 있죠? 빠삐용과 함께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고자 하지만 빠삐용은 결국 코코넛이 만든 뗏목에 의지해서 파도, 거센 파도 바다에 뛰어들어 결국 악마의 섬을 탈출하죠. 자유를 향해서 나갑니다. 드가는 그렇지 않아요. 둘을 대비해놨습니다. 보기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보기에서 빠삐용이 자유를 찾아서 악마의 섬을 탈출한 것은 나에서 표범이 동물을 탈출한 것과 같습니다. 탈출은 탈출했는데 얘는 성공하지 못하고 얘는 성공했겠죠. 그죠? 그런 차이는 있지만 결국 이제 자유를 찾아서 탈출한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코코넛에서 만든 뗏목, 희망의 미래죠. 그죠? 그 다음에 표범의 시체는 좌절이죠. 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삐용하고 표범 한 마리는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탈출한 건 맞지만 빠삐용은 결국 좌절하지 않고 성공하지만 표범 한 마리는 좌절하는 거죠. 보기에 탈출 의지를 잃은 드가의 모습은 나의 우리 속의 세 마리 표범이 평온한 동물원 우리 속에 그냥 남아있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파도가 거치는 바다가 총알 빗발치는 폐허섬, 이게 다 뭐에 해당하죠? 자유를 얻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시련입니다. 빠삐용과 동물원을 탈출한 표범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극복해야 하는 시련입니다. 그 다음에 번번이 실패를 해도 끝끝내 탈출을 포기하지 않는 빠삐용이 있죠. 빠삐용이 있습니다. 근데 밑에 나에서 잡히고 잡혀도 우리를 탈출하는 표범? 이건 말이 안 돼요. 여기서 잡히고 잡혀도 탈출한 건 빠삐용이지 누가 아니다? 표범이 아닙니다. 알았죠?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문장 구조만 그대로 보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잡히고 또 잡혀도 탈출한 건 빠삐용이지 얘는 아닙니다. 알았죠? 답이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시해설과 문제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학교 개학이 계속 연기되고 학생들의 생활도 약간 좀 문란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험생들은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현실이 약간 좀 어수선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활을 일정하게 잡아가는 의지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생활도 좀 규칙적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룰 때까지 여러분들의 그 의지를 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하고는 다음 작품 해설 동영상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